지금 태평양에서의 미중 갈등을 계속될 것이다. 세계 1위와 2위에는 항상 싸우게 됐어요. 통계에 비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곧 한번 붙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해양 영토 확보가 1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태평양 패권 전쟁이 이미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잖아요. 석유 자원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해양에 있는 석유 자원 그러니까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뭐 저장량이 세계 2위라고 해요. 그 근방이. 뭐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뭐 저 천연가스도 뭐 세계 6위고 그 남사군도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중국은 내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구단선 만들어 가지고 남 들어오지 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압박하고 있지. 베트남 이런 데를. 그럼 거기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는 힘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고 중국은 야 여기는 우리 해역이야. 응? 우리 90% 남사군도 90%가 자기 땅이라고 해요. 지금 서해도 마찬가지거든. 서해도 중국은 야 가운데로 우리 중간선 정하자 했는데 안 정해요. 왜? 우리가 인구도 남보다 훨씬 많고 땅 대륙봉도 엄청 넓은데 말이 안 돼, 말이. 그거를 지금 남사군들이 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사군으로 가게 되는 가장 전초 기지가 지금 대만이어야 되는데 대만은 옛날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눈에 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그거를 하나의 중국을 통일시키겠다. 이거를 뭐 장기 집권의 첫 번째 목표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태평양에서의 미중 갈등을 계속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측하고 세계 1위와 2위에는 항상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통계에 비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곧 한번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대만 전쟁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있는지랑 대만 실제로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그런데 이제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다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석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동원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도 참여해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물밑으로.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피를 많이 흘려야죠.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데 유리하느냐 유불리를 따질 거예요. 근데 뭐 2027년까지는 침공할 준비를 마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남한을 통일하면 다 황폐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국이 완전히 대만을 침공하려면 들어부어야 되거든. 화력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에 미국하고 붙으면 자기 함정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대만 차지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소비하고 피를 흘렸다. 무엇이 이익이냐 따지면은 결코 이익이 없단 말이죠. 지금도 뭐 대만을 통일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불안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이 어떻게 그거를 장기 집권 카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만을 전적으로 침범 안 하고 대만 위에 있는 조그만 섬들 이것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좀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기에는 뭐 주한미군도 여기 있고 주한미군도 사실 거기 좀 갈 거잖아요. 여기 제일 가까운 데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새우예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 70년 동안 동맹을 유지해왔고 우리를 엄청 도와줬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 폐허의 상태에서 오늘날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견인을 해줬다고 미국에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뭐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수백 척의 함정도 지원받고 무상으로 지원받고 우리는 미국의 힘이 없으면 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쪽에 미국에 완전히 경도되면은 중국에서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결국에는 정권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아니 나 굶어 죽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경제를 다 파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의료 지원을 먼저 보낸다, 뭐 경제 복구 팀을 먼저 보낸다, 그다음에 병원선을 보낸다, 뭐 이런 점진적으로. 그런데 뭐 그렇게 할지라도 중국에서 엄포를 넣을 수 있다고. 너 이번 양안 전쟁에 참여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어. 왜냐? 중국에 엄청난 미사일 전력이 있잖아요. 우리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남한에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미군이 또 28,500명 중에 일부 떨어져 나가면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계산해놓고 우리 정권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남들은 지금 굉장히 양안전쟁, 그다음 남사운드에서 뭐 필리핀하고 베트남 뭐 중국하고 갈등하는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뭐 김 작가님도 걱정되니까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뭐 NSC 이런 데서 하고 있을 거고 국방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중국과 무력 충돌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은 당연히 어느 정도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중점을 두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 한반도보다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대만에 정하면은 그쪽으로 힘이 축이 옮겨지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가는데 한국은 뭐냐 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한 건 한국이 이제 대만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전초 기지이자 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참여를 그렇죠. 기대하겠네.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뭐 쿼드에 참여하라, 뭐 연합훈련에 참여해라 이렇게 한미리 연합훈련 하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뭐 비공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만 전쟁하면 반드시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듣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방위산업에도 이슈가 있던데 하나그룹이 오스탈이라는 곳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던데 인수한 이유랑 하나가 오스탈 존슨을 인수하면 어떤 시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좋은 찬스라고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2022년도에 우리 역대급 방산 수출했잖아요. 네. 그때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뭐 이런 것들이 빅히트를 쳤어요. 20조 원이라는 한 해 수출치를 달성했는데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함정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함정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했더니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고급 승용차 1억짜리 고급 승용차 15,000달란 말이죠. 네.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종합방산이라 함정은 뭐 거기는 엔진도 들어가고 뭐 레이더도 들어가고 추진 장치 추진기도 들어가고 뭐 전투체계도 들어가고 종합방산이에요. 종합방산 함정은. 근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도 아마 현대중공업하고 페루하고 내척 계약을 했다는 속보가 떴더라고. 거기에 이제 호위함하고 그다음에 연안경비정 그다음에 상륙함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한다고 6,400억짜리 계약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데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와 비슷하게 경쟁 구도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하고 현대는 끊임없이 국내에서 경쟁했어요. 경쟁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등 함정을 만들어낸다면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걸 만들려면은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걸 미국에서도 호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축함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계속 경쟁해 왔다면 이제 그 무대가 해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정비 조선소도 만들고 페루에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작년에 보니까 포브스에서 난 기사에 오스탈이라는 회사를 경매에 내놨다. 그래 공매에 내놨는데 거기에 하나오션하고 캐피탈 회사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한다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호주에서 얘기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회사. 그다음에 국제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해외에도 조선소 경험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이런 회사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군 친화적인 근데 해군 군함을 만들어본 회사 이런 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지금 4개 그 해외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선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딱 보니까
한화에서 자기들이 제일 적게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한화에서도 세계 수출, 군함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하고 접촉도 하고 그랬어요. 최근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와가지고 양계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현대하고 한화 오션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조선소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감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비 유지 보수 그 MR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한테 정비를 맡기려고 해. 한국에 들어오는 함정에 대해서. 이런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화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의 선박 건조를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1차 견적도 받아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리젝트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물밑작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스탈은 좀 어떤 회사고, 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스탈 회사는 2023년도에 매출이 한 1.4조 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한 6,400억 정도로 달성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의 경비정, 지원함, 그 다음에 이제 고속 페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베트남하고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샌디에고에 오스탈 USA, 그 다음에 알라바마에 또 오스탈 US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경영난이 심해요. 베트남하고 필리핀 조선소는 거의 텅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조선소는 2023년도에 회계하고 주가 조작 때문에 경영진이 연루돼가지고 기소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경영진 사임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주로 알루미늄 선박을 건조하는 데 전문인데, 이걸 이제 철강으로 만드는 배를 만들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알라바마 조선소는 이 철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가에서 5천만 불도 지원받고, 또 자기가 계속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경매에 내놨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지금 적극 협상을 하고 있다. 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자국의 국가에서 건조된 군함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이 가능한가요? 현대나 이제 하나오션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거고 한국에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강력한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미국 연안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대부분의 개조를 마친 함정, 이 함정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로 들어가려고 이 법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면은 자동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290회차이고 중국은 340회 정도 되는데 미국에는 냉전 끝나고 나서 조선소가 다 쇠퇴해서 문 닫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조선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세계 시장의 50%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한 23%, 미국은 한 자릿수 숫자. 그래서 이거를 건함 건조도 능력도 되는데 이거를 한국이나 이런 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좋은데 지금 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하루빨리 이 건함능을 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한화는 지금 해외로 진출하려고 막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4개의 헤이 조선소와 그다음에 서부의 핸더슨 조선소라 했는데 조선소는 많은데 텅텅 비어있고 경영난에 하달리는 게 딱 맞은 거예요, 3자가.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걸 오스타를 인수해서 건조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호주하고 우리하고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수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인수 금액이 작년에 시가총액이 6,400억이더라고요. 오스탈 회사가. 근데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28.4%를 더 쳐줘가지고 8천 얼마 그래서 8,960억? 네. 그 호주로 10.2억 불. 네.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1차적으로 거절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거 보면은 다목적으로 포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수가를 더 늘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듣자 하니 미미한 영향력이지만은 그 창업주가 백인 우월주의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이 파는 것이 적당하지 할까 이런 기하활동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업체 그잖아요. 호주에 호주 정부에 이제 선박을 공급하는 회사고, 그런데 방산업체를 외국에 파는 게 적절하냐? 미국에서는 하락할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그 방산업체는 한화가 더 세요. 보안 유지가 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애물에 두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뭐 사소한 이유보다는 돈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도 돈 벌고 한화도 돈 벌고 미국도 뭐 선박 건조 능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죠. 오스텔 인수와 관련해 미국이나 호주 현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나요? 현지 전문가들 중에 뭐 신문에 난 거에 의하면은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 분석관이나 말콤 데이비스, 이 사람은 왜 우리가 한국이 적대적 국가냐, 적대적 국가가 아니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친우방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매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뭐 투자 자문의사라는 사람, 마크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또 오스탈 매각은 호주 방위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3국이 다 맞아요. 이익이 딱 원하는 방향에 딱 맞는다. 그래서 이걸 만약 인수한다면은 해외에서 건조하고 다 추출하는데 굉장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모시고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라든가 대만 중국과 핵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약간 힌트를 받자면은, 독일도 뭐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41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통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해왔거든요. 그것이 동방 정책, 서방 정책이에요. 동방 정책은 러시아하고 폴란드 이런 데를 그야말로 쉽게 하면 구워 삶았어요. 돈도 주고. 그다음에 서방 정책 하면은 프랑스, 적대적이었던 프랑스하고 베네룩스 3국 이런 데를 계속 설득을 했다고. 우리가 통일하면 이런 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줬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도 주변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놓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나 자기가 그야말로 그 큰 형님 노릇하는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쉽게 통일을 시켜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일본, 러시아 이런 데를 잘 설득해가지고 통일 도우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계속 우리가 쉬운 말로 부채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보 폭탄, 정보를 계속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돈, 예산 이런 것도 뭐 과거에 그런 방법을 회귀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큰 도구가 될 수 있죠. 독일 통일에서도 사실상 동독으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거를 늘 남북 간의 교감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외세를 배격할 수 있단 말이죠. 중국은 계속 동북공정을 주장하면서 옛날에 자기 영토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6.25 때도 정말 둘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리전쟁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국이 협력이 없으면 통일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조금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전쟁 이슈들도 있는데,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만큼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국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국방비로도 이어져서 우리 안보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 그렇죠. 우리 같이 어렵게 6.25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섰는데, 지금 이 정도 군사력도 뭐 5, 6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계속 이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좀 해소하려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 능력을 갖고, 그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김 작가님 저한테 질문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에게 질문이 없는 날까지 최대한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다음 시간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문구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